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7살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말하기도 민망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나이에 탐정 놀이를 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희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남편 박종호는 작은 철물점을 30여 년간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고, 저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살림을 꾸려왔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워낸 것 같아서 무척 뿌듯했죠. 우리 아들 이정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방국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중견 건설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성격이 워낙 순해서 남을 의심할 줄도 모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보면 정우, 어머니는 참 복받았다고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효자였어요. 정우는 29살이 될 때까지 연애다운 연애도 제대로 안 해봤어요. 회사 일에만 열중하고 주말이면 집에 와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걱정이 많았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언제까지 엄마 아빠 곁에만 있을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 정우가 작년 봄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집에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때가 3월 초순이었는데 벚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신부가 될 여자는 한소영이라는 28살 처녀였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가 165cm 정도로 훌쭉하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정우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흡족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대부분 까칠하다고 하는데 소영이는 달랐거든요. 소영이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참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정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소영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정우 오빠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데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여자들 중에서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목소리도 부드럽고 차분해서 첫인상부터 참 마음에 들었어요. 소영이가 가져온 선물도 정성스러웠어요. 고급 한과 세트와 건강에 좋다는 홍삼 제품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께도 따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있다면서 고급 넥타이를 드리더라고요. 남편도 무척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소영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고 하고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무엇보다 정우를 바라보는 소영이의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정우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들어주고 가끔 웃어주기도 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커플이라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 다 소영이에 대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의견이 일치했어요. 남편도 소영이가 정우한테 잘 어울린다면서 빨리 결혼시켜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도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 무뚝뚝하던 아이가 자꾸 웃고 전화도 자주 받고 주말에도 소영이 만나러 간다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정우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교제한 지 석 달 만에 정우가 결혼하겠다고 정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아들 정우가 말했어요. 엄마, 소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은 작년 8월 말에 조촐하게 올렸어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신 소규모 결혼식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소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공주님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우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잘 어울려서 모든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신혼집은 정우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얻었어요. 평수는 크지 않았지만 신혼부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저희가 전세금도 도와주고 가전제품이며 가구까지 새로 장만해 주었어요. 아들 결혼시키느라 제법 목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해줬어요. 신혼 초기 몇 달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가끔 집에 놀러 오면 둘이서 정말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소영이가 정우 밥상도 정성스럽게 챙겨주고 정우도 소영이한테 세심하게 잘해주고 신혼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며느리 소영이는 평소에도 안부 전화를 자주 해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안부를 물어보고 어머님께서 건강하시냐고 걱정해주고 가끔은 정우가 좋아할 만한 음식이 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에 있을 일은 상상도 못했지만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함께 건강식품을 사왔고 제 생신에는 예쁜 옷까지 골라서 선물해 주더라고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며느리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부러워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만나면 항상 아들 정우와 며느리 자랑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어쩜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었냐면서 부러워하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착한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고 며느리도 효심이 깊어서 저를 친어머니처럼 잘 따르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묘한 변화들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변화들 말이에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정우의 변화였어요. 아들 정우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색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엔 신혼 살림하느라 힘들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자 중에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작년 11월 중순쯤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화요일 오후였는데 지금도 그날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며느리 소영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뭔가 급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것 같아요. 한소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정우 오빠가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못 먹고 있거든요. 제가 요리를 아직 잘 못해서 어머님이 만드신 반찬 좀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시댁 반찬을 달라고 하다니 정말 정성스럽고 솔직한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며느리들은 자존심 때문에 이런 부탁도 잘 못하는데 소영이는 달랐어요. 그날 바로 정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고기를 넣고 푹 끓인 갈비찜, 직접 담근 배추김치, 참기름으로 무친 시금치나물, 도라지를 하나하나 찢어서 만든 도라지 무침, 그리고 정우가 특히 좋아하는 연근조림까지 5가지 반찬을 큰 밀폐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각각의 반찬을 만들면서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며느리가 먼저 부탁한 거니까 더욱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갈비찜은 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2시간 넘게 끓였고 김치도 가장 맛있는 것으로 골라서 따로 담았어요. 오후 2시쯤 정훈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손에는 커다란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반찬통들 때문에 제법 무거웠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 생각하니까 전혀 무겁지 않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정훈의 동호수를 찾아 올라갔어요. 14층 아파트의 7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설렜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워할지, 정우가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1번, 2번, 3번. 계속 눌러봐도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마침 소영이가 외출했나 보다 생각하고 정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정우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설명했어요. 정우야, 엄마가 반찬 가져왔는데 며느라가 소영이가 안 보이네. 집에 없나 봐. 아들 정우가 대답했어요. 아, 그럼 소영이가 친구 만나러 나갔을 거예요. 현관문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1234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어수선하다고 해야 할까요? 신혼부부 집치고는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테이블 위에는 컵이며 접시들이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바닥에는 신발들이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어요. 평소 소영이가 보여줬던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희 집에 올 때는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왔는데 실제 생활 모습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혼이니까 아직 살림 정리가 서툴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도 신혼 때는 살림이 익숙하지 않아서 서투른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냉장고 안이 너무나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사는 집 냉장고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냉장실에는 김치 반 포기, 달걀 서너 개, 우유 한 팩, 요구르트 몇 개. 정말 이게 다였어요. 야채나 과일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고기나 생선 같은 것도 없었어요. 반찬이라고 할 만한 것도 시장에서 사온 듯한 작은 통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술이 많다는 거였어요. 냉장고 한쪽 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맥주가 들어있고 소주도 서너 병이나 있더라고요. 우리 정우는 원래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된 걸까요? 의아한 마음으로 반찬들을 냉장고 안에 정리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싱크대 상태도 말이 아니었어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고 음식물 찌꺼기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더라고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라면 냄비가 그대로 올려져 있었고 국자며 젓가락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단정하고 깔끔한 며느리 소영이의 부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무심코 싱크대 아래 쓰레기통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배달음식 포장지와 일회용 용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모인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쌓인 것 같았어요. 치킨집 포장지, 피자 상자, 중국집 플라스틱 용기, 분식집 일회용 그릇들, 정말 온갖 배달음식 포장재들이 층층이 쌓여 있더라고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 용기들도 여러 개 보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소영이가 요리를 정말 못하는 건가? 아니면 너무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는 건가? 그런데 그렇다면 왜 저한테는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쓰레기통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음식물이 오래되어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상한 냄새였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 전체에 그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더라고요. 반찬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서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어요. 소파 쿠션 사이사이에 약봉지 같은 게 끼어 있고 테이블 서랍에서는 알 수 없는 알약들이 몇 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우가 평소에 즐겨 입던 옷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좀 이상한 옷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어요. 정우가 절대 입지 않을 법한 스타일의 옷들 말이에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이가 돌아온 거였죠. 급하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는데 소영이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한소영이 당황한 듯 물어봤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에 서 있는 걸 보더니 시선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소영아, 너한테 전화했는데 없길래 정우한테 비밀번호 받아서 들어왔어. 반찬 좀 갖다 놨으니까 정우랑 맛있게 먹어. 한소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집을 좀 정리했을 텐데. 그때 소영이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어수선한 집 모습을 보여드려서 창피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들키면 안 될 걸 들킨 듯한 당황스러움이 더 커 보였어요.
특히 제가 부엌 쪽에 있었다는 걸 알고는 더욱 불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소영이네 집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던 며느리의 실제 생활 모습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남편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어수선한 집 상태, 텅 빈 냉장고, 쌓여있던 배달음식 포장지들, 그리고 소영이의 당황스러워하던 표정까지 모든 걸 빠뜨리지 않고 말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신혼이라 그런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니까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특히 냉장고에 술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종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우가 원래 술을 안 마시는 애인데 뭔가 이상하긴 하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남편도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우가 갑자기 집에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몇 주 전과 비교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얼굴은 몰라보게 헬쭉해져서 뺨이 쏙 들어가 있었고 눈은 움푹 꺼져서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서 하얗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병색이 완연했어요. 겨우 29살인데 마치 40대처럼 늙어 보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이상했어요. 평소 정우는 활기차게 걸었는데 그날은 비틀비틀하면서 힘없이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정우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병원에는 가봤니? 이정우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조차 힘이 없고 어눌했어요. 평소 또렷또렷하던 정우의 말투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치 혀가 꼬인 것처럼 발음도 부정확하고 말하는 속도도 평소보다 훨씬 느렸어요. 더 이상한 건 정우의 행동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만 오면 냉장고부터 뒤지면서 이것저것 찾아 먹곤 했는데 그날은 소파에 털썩 앉아서 멍하니 있기만 하더라고요. 밥 먹으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사양했어요. 소영이가 저녁을 준비해 놨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렇게 야윈 것 같았어요. 정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정우 가방을 슬쩍 들여다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가방 안에 각종 약봉지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소화제, 위장약, 두통약, 피로회복제, 심지어 수면제까지. 이런 약들을 29살 청년이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걸까요? 약봉지들을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이 최근에 처방받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처방전을 보니까 병원도 제각각 다른 곳이더라고요. 한 곳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받은 약들을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정우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우야, 이 약들은 뭐야?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이정우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와서요. 별거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 뻔했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정우 손목과 팔뚝에 이상한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정우야, 손목에 그게 뭐야? 멍인가?
어디서 다쳤어? 정우가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소매를 내려서 가렸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문에 부딪혀서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멍자국들은 문에 부딪혀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꽉 잡아서 생긴 것 같았어요. 정우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전 같으면 재미있는 회사 얘기도 하고 친구들 근황도 전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대답도 성의 없이 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우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는 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일어섰어요. 이정우가 서둘러 말했어요. 엄마, 저 가봐야겠어요. 소영이가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급하게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적어도 2~3시간은 있다가 가곤 했는데 그날은 겨우 1시간도 안 있다가 가버렸어요. 정우가 나간 후에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정우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어요. 단순히 신혼 스트레스나 회사 일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정우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들르던 정우가 거의 1달 가까이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가끔 통화가 되더라도 몇 마디 하지 못하고 끊어버렸어요. 더욱 걱정스러운 건 내 아들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말이 어눌해지고 중간중간 말을 멈추기도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정신이 또렷하지 못한 사람의 말투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 회사 동료인 김태민이라는 친구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태민이는 정우와 같은 격리부에서 일하는 후배였는데 가끔 정우가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안면이 있던 친구였어요. 김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정우 형 일로 연락드렸어요. 요즘 정우 형이 너무 이상해서 걱정이 돼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서만 이상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회사 동료 태민이 말로는 정우가 요즘 회사에서 자꾸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 실수도 자주 하고 서류 정리도 엉망으로 하고 심지어 중요한 회의에서 졸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정우가 점심시간에도 혼자서 멍하니 있고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가끔 전화를 받을 때는 얼굴이 하얘져서 손이 떨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정우가 회사 돈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최근에 몇 번 큰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상사들이 정우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태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정우 형이 혹시 무슨 큰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러다가 회사에서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정우에게 분명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소영이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정우가 마약 같은 걸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도박에 빠진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면 무슨 큰 빚을 진 건 아닐까? 하지만 무엇보다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건 소영이의 그 이상한 행동들이었어요. 어수선한 집, 텅 빈 냉장고,
쌓여있던 배달음식 포장지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보였던 그 당황스러워하던 표정들, 뭔가 연결되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정우의 이상한 변화와 소영이의 수상한 행동 사이에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엄마의 직감일 뿐이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설령 그것이 제가 원하지 않는 끔찍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정우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걸 더 이상 보지 못하겠어서 일주일 후에 다시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정우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을 때마다 해줬던 특별한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끓인 삼계탕, 소고기를 곱게 다져서 만든 미역국, 정우가 특히 좋아하는 달걀찜 가리고 몸에 좋다는 연근조림까지 각각의 음식을 만들 때마다 정성을 다했어요. 특히 삼계탕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푹 끓여서 국물이 하얗게 우러나도록 했어요. 목요일 오후 2시쯤 정훈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보온통까지 준비해서 따뜻한 상태로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정우가 이 음식들을 먹고 조금이라도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지난번처럼 소영이가 외출한 모양이었어요. 정우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받아 들어갔어요. 집안은 지난번보다도 더 어수선했어요.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소파 위에는 이불과 베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더라고요. 마치 거실에서 잠을 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부엌으로 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알약들이 여러 개 흩어져 있었고 물컵도 여러 개가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주사기 같은 것도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주사기는 왜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이 커졌어요. 혹시 정우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들을 넣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오히려 더 텅 비어 보였어요. 술은 여전히 많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상한 약병 같은 것들도 몇 개 보였어요. 반찬통들을 정리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약병들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어서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다만 슬리핑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걸로 봐서 수면제 같은 것 같았어요. 음식 정리를 거의 다 마쳤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소영이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 목소리가 함께 들리더라고요. 소영이와 모르는 남자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 거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소영이가 정우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가?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그냥 나가자니 너무 어색할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 있자니 들킬까봐 걱정되고 급한 마음에 냉장고 옆쪽을 살펴봤어요. 냉장고가 벽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어른 한 명이 숨기에는 딱 적당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망설일 틈도 없이 그 틈새로 들어갔어요. 냉장고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이었지만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까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행히 냉장고 소음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소영이와 남자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듣고 나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 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고 했잖아. 더 이상 끌면 위험해질 수 있어. 소영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아요. 동우 오빠 근데 정우 그 남편 놈이 요즘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약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라며 믿을 수 없는 며느리의 말을 숨어듣던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약을 먹인다고? 우리 정우한테 무슨 약을 먹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같이 있는 그 남자 이름이 동호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일까요? 얼핏 들어보니 상대는 강동호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걱정할 것 없어.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몇 번이나 성공했는데 그놈이 깨어날 리 없어. 남자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 소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통장은 이미 거의 다 비웠고 회사 대출금도 받아냈어요. 이제 보험금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통장을 비웠다고? 보험금을 받는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정우가 이런 무서운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건가요? 강동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때? 지난번에 갑자기 와서 당황했다고 했는데 소영이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냉장고까지 열어보고 가더라고요. 혹시 뭔가 눈치채지 않았을까 걱정돼요. 라며 제 얘기를 하는 며느리 말에 저는 저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정우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까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점점 더 무서운 내용들이었어요. 그들은 정우의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고, 심지어 정우 명의로 큰 보험까지 드러났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소영이가 하는 말이었어요. 한소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매일 수면제하고 신경안정제를 섞어서 먹이고 있어요. 이제 거의 바보가 다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실수 연발이래요. 강동우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다음 주말에 모든 걸 끝내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말에 끝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우리 정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강동호가 자신의 과거 경력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성공했다고 결혼을 이용한 사기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영이도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면서 지난번에는 상대방이 중간에 의심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우가 너무 순진해서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냉장고 뒤에서 거의 40분 가까이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리는 저리고 숨은 막히고 하지만 한마디도 놓칠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들의 대화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정우의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 놨다는 것,
아들 정우의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고액의 생명보험까지 가입시켜 놨다는 것.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소영이와 강동호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고, 우리 순진한 정우는 그들의 완벽한 먹잇감이 된 거였어요. 드디어 강동호가 나가고 소영이 혼자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냉장고 뒤에서 나왔어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다행히 며느리 소영이는 바로 방에 들어가서 저를 못 본 것 같았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우리 정우가 그런 무서운 위험에 처해 있었다니.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도 걸어오면서도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정우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67살의 늙은 어미이지만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졌어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되어서야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제 절친한 친구 최은정이었어요. 은정이는 저와 같은 동갑내기로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온 소꿉친구예요. 결혼한 후에도 계속 가까이 지내왔는데 무엇보다 은정이에게는 특별한 경력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대형 보험회사에서 조사원으로 20여 년간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보험 사기나 각종 의심스러운 사건들을 조사하는 게 전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내려고 꾸며낸 거짓 사고들, 병원과 짜고 버리는 허위 진단서, 사건들, 심지어 살인까지 위장한 보험금 사기 사건들까지 온갖 복잡하고 교활한 사건들을 다뤄본 베테랑이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직도 그 날카로운 직감과 풍부한 경험은 여전했어요.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저건 뻔한 보험 사기야.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여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추곤 했거든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은정이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복잡한 사기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에는 제가 너무 무력했어요. 하지만 은정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침 8시가 되자마자 은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안부 인사부터 하겠지만 그날은 너무 급했어요. 저 박미숙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은정아, 나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친구 최은정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미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바로 내 집으로 갈게.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나 봐요. 그래서 더욱 고마웠어요. 1시간 후 은정이가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거라 머리도 대충 빗고 화장도 안 한 채로 왔더라고요. 그만큼 제 전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어요.
은정이가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마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최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수가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제 정훈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얘기했어요. 냉장고 뒤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대화 내용, 소영이와 강동호의 사기 계획, 정우에게 약물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무서운 음모까지. 은정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한마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들어줬어요. 역시 전문가다운 태도였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은정이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면서 말했어요. 최은정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미수가,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내가 보험조사원으로 일할 때 본 전형적인 결혼사기 수법이거든. 그것도 아주 고도화된 조직범죄야. 그러면서 은정이는 자신이 보험조사원으로 일할 때 비슷한 사건들을 여러 번 봤다고 했어요. 순진한 남자를 결혼으로 유인해서 먼저 재산을 빼돌리고 마지막에는 보험금까지 타내려고 하는 치밀한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건들의 결말이었어요. 은정이가 조사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들이 여러 건 있었다고 했어요. 모두 자연스러운 사고나 병사로 위장했지만 뒤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욱 무서워졌어요. 우리 정우가 정말로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제 친구 은정이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우선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감정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들 정우의 금융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통장 내역, 대출 현황, 보험 가입 상황까지 모든 걸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정우가 미성년자였을 때 만든 통장이 아직 제 명의로 연결되어 있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우가 성인이 된 후에 만든 계좌들도 제가 보증을 서서 만든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정이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은행 창구가 그날은 왜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지 정우의 진짜 상황을 확인하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은행 직원에게 정우 통장의 최근 반년간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아니라서 어렵다고 했지만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자료를 출력해 주더라고요. 그 내역을 보는 순간 정말 경악했어요. 지난 반년 동안 정우 통장에서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씩 소액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액수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결혼 직후인 8월에는 월급이 들어온 다음 날 바로 50만 원이 인출됐고 9월에는 100만 원, 10월에는 150만 원, 그리고 최근 2달 동안에는 한 번에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자동이체 내역이었어요. 정우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 계좌 번호를 보니까 정우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더라고요. 은정이가 그 내역을 자세히 분석해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수가
이건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된 범죄야. 결혼하자마자 바로 통장을 장악해서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어. 더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어요. 정우 명의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져 있다는 거였어요. 신용대출, 담보대출까지 합쳐서 무려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어요. 우리 정우가 그런 큰 돈을 대출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능력도 없는데 말이에요. 은정이가 대출 내역을 보더니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의 친구 은정이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분명히 정우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거야. 도장이나 신분증을 도용해서 받은 것 같아. 그제야 정우가 왜 그렇게 멍한 상태였는지, 왜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소영이가 평소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약물을 먹여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각종 서류에 서명을 받아냈을 거라고 은정이가 분석했어요. 은정이는 다음 단계로 강동호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름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혹시 과거에 비슷한 사건으로 신고가 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정보를 찾아보고 은정이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한테도 문의해 보겠다고 했어요. 보험업계는 생각보다 좁아서 비슷한 사건들의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후 은정이한테서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강동호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건 신고됐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거나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 소영이에 대한 정보였어요. 한소영이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크고 과거에도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사기를 벌인 전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은정이가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소영이의 보험 사기는 이미 두 번째였어요. 이전에도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린 후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피해자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우리 순진한 내 아들 정우가 그런 전문 사기꾼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미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치밀한 계획이었고요. 은정이는 이제 더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정우의 회사 동료들이나 소영이의 과거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문득 전에 저에게 연락을 준 김태민이 생각났어요. 정우의 직장 동료이면서 격리부에서 일하는 친구니까 혹시 회사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냉장고 뒤에서 들었던 대로라면 그들이 말한 다음 주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때까지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로 우리 정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이제 제 친구 은정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으니까 조금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분명히 우리 정우를 구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은정이와 상의해서 정우 회사 동료 김태민한테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혹시 정우 회사에서 더 구체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태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목소리부터 걱정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정우가 최근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긴 했지만 거의 말도 못하는 상태라고 했어요. 회의 시간에는 졸고 업무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상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태민이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우가 사기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태민이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하자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김태민이 충격받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정우 형이 지금까지 이상하게 행동한 게 다 그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태민이는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특히 정우의 급여 관련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태민이가 격리부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급여 이체 현황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정우의 급여가 입금되자마자 다른 계좌로 거의 전액이 자동이체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정우 명의로 회사 복리후생 차원의 대출이 여러 건 승인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직원 대출금, 전세자금 대출, 심지어 긴급생활비 대출까지 모두 합치면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태민이가 정우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우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우가 깜빡한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몰랐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태민이는 이런 자료들을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회사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며칠 후 태민이가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정우의 급여 내역, 대출 승인 서류, 자동이체 신청서까지 모든 서류들을 보니까 소영이와 강동호의 치밀한 계획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자동이체 신청서를 보니까 정우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평소 정우 글씨와 비교해 보니까 미묘하게 달랐어요. 아마도 정우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서명을 받았거나 아니면 아예 위조했을 가능성이 컸어요. 은정이가 이 자료들을 분석해 보더니 더욱 심각한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대출 승인 날짜들을 보니까 모두 정우가 결혼한 직후부터 시작됐고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용도도 모두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이런 증거들을 모으고 있는 동안 은정이가 과거 사건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냈어요. 예전 보험회사 동료들을 통해서 강동우와 소영이와 관련된 이전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조연아라는 여자분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3년 전에 오빠가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아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상황과 똑같았어요. 조연아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우리 오빠도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오빠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현아 씨 오빠는 원래 성실한 회사원이었는데 강동우와 한패인 여자와 결혼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매일 약에 취한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큰 빚까지 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끔찍한 건 그 사기꾼들이 마지막에 보험금을 노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빠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시켜 놓고 의문의 사고를 꾸미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현아 씨가 미리 눈치채서 경찰에 신고해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오빠는 그 충격으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현아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강동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했었어요. 강동호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식의 결혼 사기를 전문적으로 해온 인물이었고 여러 명의 여자들과 팀을 이뤄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매번 교묘하게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피해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아 씨는 이번에야말로 꼭 그들을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현아 씨가 제공해준 자료들 중에는 강동호의 실제 신분에 대한 정보도 있었어요. 진짜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실제보다 적게 속이고 있었으며 과거 여러 번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증언자는 윤지혜라는 여자분이었어요. 이분은 며느리 소영이의 과거를 직접 아는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에 소영이와 약혼까지 했던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지혜 씨 말로는 소영이가 그 남자친구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써서 큰 피해를 입혔다고 했어요. 그때는 다행히 중간에 발각되어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 남자친구도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윤지혜가 증언했어요. 소영이는 정말 연기를 잘해요. 처음에는 완벽한 여자친구처럼 행동하거든요. 하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라요. 지혜 씨에 따르면 며느리 아니 한소영의 진짜 이름은 한소영이 아니라 김미영이었고 나이도 실제로는 32살로 아들 정우와 우리 가족에게 말한 것보다 4살이나 많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력도 모두 허위였으며 출판사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영이가 강동우와 이미 몇 년째 이런 일을 함께 해오고 있는 동반자라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모르는 사이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팀워크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죠. 지혜 씨가 제공해준 증거 중에는 소영이가 예전에 사용했던 다른 이름들의 신분증 사본도 있었어요. 김미영, 박수정, 이지은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해 가면서 계속 이런 사기를 벌여왔다는 증거였어요. 이런 증언들과 증거들을 모으고 나니까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소영이와 강동호는 전문적인 결혼 사기단이었고 우리 정우는 그들의 최신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미 몇 개월째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완성된 범죄였고요. 하지만 아직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하려면 현행범으로 잡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은 상당히 유력했지만 그들이 변명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부족했어요. 저의 친구 은정이는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가 됐다고 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그들이 말한 다음 주말에 끝낸다는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 시간이 촉박했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여전히 아들 정우의 안전이었어요. 혹시 그들이 눈치채고 계획을 앞당기거나 정우한테 더 나쁜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정우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우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회사 동료 태민이한테 확인해 보니까 정우가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벌써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그들의 계획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정우를 구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섣불리 움직였다가 정우를 더 위험에 빠뜨릴까봐 걱정도 됐어요. 정말 갈등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로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우리 아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은정이와 상의해서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막막하기만 했어요. 과연 경찰이 저희 말을 믿어줄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 정우를 구해줄 수 있을까? 다행히 은정이가 예전에 보험조사원으로 일할 때 함께 사건을 해결한 적이 있는 형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민수라는 분인데 경찰청에서 경제사범 담당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어서 이런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했어요. 은정이가 민수 형사한테 연락을 해서 급히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줬어요. 그분도 은정이의 부탁이라며 바로 시간을 내주시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민수 형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었는데 말수는 적지만 신뢰감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빠짐없이 보여드렸어요.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들,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직접 들었던 그 대화 내용까지 모든 걸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민수 형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민수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강동우는 저희가 이미 몇 년째 주목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무서워졌어요. 우리 정우가 그런 위험한 전문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됐다는 얘기였으니까요. 민수 형사는 강동호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들려주셨어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여러 명의 여성들과 팀을 이뤄서 이런 결혼 사기를 전문적으로 해온 인물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최소 1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중 몇 명은 실제로 의문의 사고나 급작스러운 병사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그들의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초기에는 단순히 재산만 빼돌리는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보험금까지 노리는 치밀한 계획으로 발전했다고 했어요. 민수 형사는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범행을 목격하거나 그들의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도 상당히 유력하지만 법정에서 그들이 변명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전을 세우기로 했어요. 계획은 이랬어요. 제가 다시 정훈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소영이와 강동우가 만나는 현장을 목격해서 녹음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리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으로 들어와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였죠.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들킬까봐, 혹시 내 아들 정우한테 더 나쁜 일이 생길까봐.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수 형사 말로는 그들이 언급한 시한이 이미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였거든요. 작전 당일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와 똑같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해서 정훈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은정이와 민수 형사, 그리고 다른 형사 두 분이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신호를 보내면 바로 올라올 예정이었어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소영이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영이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였어요. 평소 단정하던 모습도 사라지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더라고요. 소영이한테 오늘도 반찬 가져왔다고 인사를 건넸는데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워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냉장고로 향해서 반찬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또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동우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숨을 곳을 미리 정해두었어요. 지난번과 똑같이 냉장고 옆쪽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숨었어요. 강동우와 소영이는 제가 부엌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를 그냥 순진한 시어머니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설마 제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강동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이번 토요일에 모든 걸 끝내자. 더 이상 끌 수 없어. 보험회사에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고 그 말을 들은 소영이가 불안해하며 대답했어요. 남편놈 정우가 요즘 약을 거부해서 걱정이에요. 어제도 수면제를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우리 정우한테 지속적으로 약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의식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강동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주사로 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확실하게 처리하자. 소영이가 주저하며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지난번 그 남자처럼 중간에 발각되면 어쩌죠? 강동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 이번에는 완벽해. 토요일 밤에 내 남편놈 정우를 데리고 산에 가는 거야. 등산 중 실족사로 처리하면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토요일 밤, 그러니까 이틀 후에 우리 정우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은정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대화를 듣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벌인 범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피해자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몇 분 후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형사와 동료 형사들이 도착한 거였어요. 소영이가 당황해서 문을 열었을 때 형사들이 일제히 들어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이민수 형사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경찰입니다.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강동호, 한소영을 긴급 체포합니다. 강동호는 순간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아파트 출입구까지 다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영이는 끝까지 발뺌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녹음한 대화 내용과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우의 안전이었어요. 형사들이 즉시 정우가 있는 곳을 수색해서 발견했는데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거의 혼미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응급차가 도착해서 정우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장기간 약물 투여로 인한 중독 증상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제 아들 정우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줬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충격을 받더라고요. 너무 소중한 제 아들 이정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로 그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강동우와 소영이는 현장에서 체포된 후 구속되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그들의 추가 범죄들이 계속 드러났고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 발견되었어요. 결국 둘 다 중형을 받게 되었어요. 가장 다행인 건 정우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약물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의식도 또렷해지고 기억력도 돌아오고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몇 주 동안은 정말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재판 준비를 하느라 법원도 여러 번 가야 했고 정우 치료 때문에 병원도 계속 다녀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힘들기보다는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리 아들을 구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정우는 병원에서 일주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몸속에 쌓여있던 각종 약물들을 빼내는 해독 치료가 가장 중요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몇 개월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간 기능까지 손상될 뻔했다고 했어요. 치료 과정에서 정우의 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뿐만 아니라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까지 지속적으로 투여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우가 그렇게 멍한 상태로 지냈던 거였어요. 가장 다행인 건 정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약물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의식도 또렷해지고 식욕도 돌아오고 무엇보다 예전의 밝은 표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일주일 후에는 거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 그리고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했어요. 며칠 동안은 말도 별로 하지 않고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정우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건 퇴원하고 일주일 후였어요. 그동안 아들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어서 기다렸거든요. 아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우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정우야,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상대가 너무 교활했던 거지. 순수한 마음을 가진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란다. 그 후로 정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가 느꼈던 혼란,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까지 모든 감정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줬어요.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게 했어요.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정우의 트라우마 치료를 도와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상담받는 것을 꺼려했지만 몇 번 다녀오더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동우와 며느리, 아니, 며느리였던 소영이의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어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그들의 범죄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게 드러났어요. 우리 정우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무려 15명의 피해자들이 있었고 총 피해 금액도 10억 원이 넘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과거 피해자 중 3명이 실제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두 자연사나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수사 결과 모두 강동우와 소영이의 소행으로 밝혀졌어요. 정말 무서운 연쇄살인범들이었던 거예요. 재판에서는 제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야 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우리 정우를 구했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법정에서 냉장고 뒤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대화 내용을 증언할 때는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강동우와 소영이가 우리 정우를 어떻게 죽일 계획을 세웠는지, 얼마나 냉혹하게 이야기했는지,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어요. 이번에 많은 도움을 준 제 친구 은정이와 아들 정우의 회사 동료 태민이, 그리고 과거 피해자들도 모두 증인으로 나섰어요. 특히 조연아 씨는 오빠를 잃은 한을 풀겠다며 눈물로 증언했어요. 윤지혜 씨도 며느리였던 소영이의 과거 행적들을 상세히 증언해줬어요. 재판부는 그들의 범행을 매우 중하게 봤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명의 목숨을 빼앗은 잔혹한 범죄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강동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소영이는 징역 25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비록 잃어버린 돈을 다 돌려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정의가 실현된 건 분명했어요. 판결이 나던 날 법원 앞에서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억울했던 마음들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정우의 직장 복귀는 사건이 마무리된 후 1달 뒤였어요. 회사에서도 정우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동료 태민이가 그동안 정우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복직 후 정우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한다고 상사들이 칭찬하더라고요. 이 일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감사함과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가장 기뻤던 건 정우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몇 달은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주말이면 집에 와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농담도 하고 예전처럼 냉장고 뒤지면서 이것저것 찾아 먹기도 하고 1년쯤 지나서부터는 정우가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도 가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걱정했는데 상담을 통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의 소중함이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가족에게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만약 제가 정우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냥 신혼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또 하나 깨달은 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정이, 태민이, 민수 형사님, 그리고 과거 피해자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금 정우는 다행히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분인데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정우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분이에요. 정우도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주변에 갑자기 이상한 변화를 보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웃는 얼굴 뒤에 알 수 없었던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을 노리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서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어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